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재무관리 강의를 맡게 된 최정구 교수입니다.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2014년도부터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학교에서 교수 OT를 하고 바로 강의를 시작하였으나 이번 주 주말부터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을 학생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 앞서 당부사항을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강의를 못하고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개강 전에 학생들과 수업에 대해 의논하면서 서로 얼굴을 익히는데 이러한 예상치 못한 질병의 장기화로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었는가, 강의하는 저나 또한 학생들도 많이 생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런 상황이 종료되어 얼굴 뵐 날 기다려 봅니다. 그럼 비대면 수업 관련 몇 가지 유의사항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의 교재는 재무관리의 이해라는 신영사 출판사 본입니다. 저자는 송교직 박사이며 강의 주간은 우리가 15주를 원칙으로 하는데 8주차는 중간고사, 15주차는 기말고사로 개혁되어 있어 시험 기간에는 강의가 없는 대신 학생 여러분들은 리포트로 제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원칙적으로 집필교사, 즉 학교에 나와서 교수가 보는 앞에서 시험을 보는 게 원칙이지만 비대면인 관계로 과제물로 대체 예정이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1장에서 7장의 수강 범위 내에서 중간고사를 작성해 주시고 기말고사는 8장에서 15장 수강 범위 내에서 요약하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별도의 과제물도 있습니다. 이 과제물은 교수가 중간고사 시점에 지시를 해 주겠으며 이 과제물 제출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정리하여 마지막 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토요일 18시 30분부터 21시 20분까지 원칙이나 비대면 관계로 약 25분씩 3회에 걸쳐 75분 강의를 할 예정이며 강의 자료는 학생들의 편리를 생각해서 금요일 오후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일주에 교재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진행 예정이오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학기에 수업하게 될 재무관리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제 1장을 보면은 챕터가 4절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절로 되어 있고, 먼저 1장에서 보면은 재무관리의 영역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두 번째, 기업에서 재무관리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시장과 기업 재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며, 네 번째는 재무관리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재무관리를 듣고자 하는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재무관리를 배우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재무관리에 대해서 학습 목표는 어떻게 정하고 갈 것인가를 먼저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2페이지 보면은 주 내용들이 재무의사 결정의 의미 및 성격에 대해서 거론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학문 영역으로서 재무관리가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 것도 살펴보고,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지,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조직에서는 재무담당자, CFO, Chief Financial Officer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며, 네 번째는 회사의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무와 그리고 금융시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며, 다섯 번째로는 기업 재무의 관점에서 본 형태별 좋고 나쁜 점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며, 여섯 번째로서는 그러한 재무의사 결정의 목표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과 그리고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그런 기업 가치 극대화도 당연히 타당한 것에 대해서 거론할 것입니다. 또한 소유와 경영의 분류에 따른 대리, 즉 전문 경영인에 대한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지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전문 경영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을 이윤화, 극대화시키면서 기업 지배 구조가 어떻게 했으면 효과적인 조직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페이지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무관리의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경영에서 재무활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더함이 없습니다. 기업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에는 신제품 개발, 공장 신설, 확장,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비한 재고의 비축, 거래처에 대한 외상 대금, 결제일의 연장, 새로운 업체의 인수, 우수한 인재 확보 등 수많은 활동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활동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조달하여 수익성 있는 사업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경영 활동이 돈과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돈이 조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업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듯이 재무관리에서 다뤄지는 내용에 대한 이해는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 즉 경영관리 활동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때 그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기업에서는 우측표에서 얘기하듯이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 다양한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기업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영관리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영활동은 자금 문제를 다루는 재무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무활동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생산,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하는 수단적 성격이 강하지만 자금과 관련된 재무활동이 없이는 어느 활동도 추진되기 어려우므로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경영활동은 궁극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더구나 생산, 판매 활동이 구체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등 때로는 상충되는 양면이 공존하므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 부서에서는 원가 절감이나 품질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 이 사업이 즉 자금을 투자하였을 경우에 회사의 자금 압박을 초래하거나 영업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물건을 파는 그러한 부서에서는 많이 팔기 위하여 가격을 깎고 광고를 많이 하는 그러한 판촉 활동을 주장하겠죠. 이러한 전략은 과다한 운전 자본을 투자해야 되고 재무 위험의 증대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효과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평가하여 그 활동들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경영 전략의 관점에서 조정, 통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는 경영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자금 흐름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및 그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계획, 조정함으로써 기업 가치 극대화와 연속적인 기업 활동의 뒷바라지가 되어야 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학과 재무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죠. 앞에서 얘기한 기업의 성망성쇠는 자금 관리의 적절화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관리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 영역으로서는 먼저 재무학이 있는데 이걸 크게 보면 기업 재무, 투자론, 금융기관론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세분화하여 경영분석, 국제재무관리, 파생상품 등 이 세 분야의 재무학과 모두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투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이라든지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최적 투자 결정을 내리는 이론 체계를 다루는데 주요 내용은 주요 증권들의 투자 가치를 분석하고 투자 성과를 높이는 최적 투자안의 구성 방법에 관한 것인데 일반 투자자와 증권, 금융기관에서 종사하는 전문 투자자 또는 매니저 등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투자 관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금융기관론에서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연기금 등 금융 관련 기관들의 기능과 특성, 금융기관 규제, 금융기관 경영관리 등의 주제를 다루는데 이러한 금융기관 경영의 핵심이 되는 자산, 부채, 위험관리 등의 기법이 강조됩니다. 본 교과서에서는 재무의 원칙에 해당하는 화폐의 시간가치, 채권과 주식의 가치평가,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 등을 다룬 후 후반부에 기업 재무의 영역도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활동 중에서도 자금 관리인과 관련된 재반 의사 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론과 기법을 다루게 되는데 주된 내용은 기업 내에서 자금 흐름과 관련된 활동으로서의 투자 결정, 자본 조달 결정, 배당 결정, 운전 자본 관리에 관련된 것들인데 기업 재무의 문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업, 금융업 등 모든 형태의 조직에서 대두되는 문제이므로 그 적용 범위가 아주 넓다고 하겠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재무관리라는 이처럼 재무학의 한 영역으로 분류되는데 때로는 재무관리를 넓은 의미에서 재무학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뜻하기도 하지요. 기업에서 재무관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를 만드는 경영분석과 금융시장의 역할을 다루는 국제재무관리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경영분석 또는 재무분석은 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고 미래의 재무 성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경영분석 자료가 잘 만들어져 투자 사업의 추진이나 자본 조달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고 재무 회계, 조정,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에는 기업의 재무적 건강 상태를 알고자 하는 많은 이해관계자, 전문가 그룹이 있는데 이들 정보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문 영역으로서 재무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접학문인 경제학, 회계학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입니다. 학문적 성격으로 볼 때 재무관리는 경제학과 회계학의 중간지대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학은 재무관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계학은 숫자로 표현된 기업의 결과를 다루는 분야로서 재무관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무관리를 응용경제학의 한 분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사에서 제시된 학문 영역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에 대한 이해도, 투자자산의 가치평가, 재무건전도에 대한 평가, 최적 투자 결정의 원리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에서 재무관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4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무 의사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기업의 재무 의사 결정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본 교재에서는 재무 관리의 기초를 설명한 후 투자 결정과 자본 조달 결정으로 분리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투자 결정은 기업 경영을 위하여 어떤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또한 얼마만큼의 돈을 어느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신규 투자 사업의 추진, 또한 신제품 개발, 공장의 확장 또는 리모델링, 새로운 기계의 도입, 기존 설비의 대체 등의 설비 투자, 회사를 성장하기 위해서 기존 회사를 합병, 분리 또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 또한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나 외상, 판매 대금 등 운전자본 투자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을 위해서 투자하는 대상은 투자의 효과가 얼마나 길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자금이 장기간 묶이고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장기성 자산과 자금이 짧은 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단기성 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에 대하여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바로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데, 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위험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투자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기성 자산의 취득과 관리는 기업의 현금화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위해서는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그 크기, 또한 시기, 위험도, 그리고 자금의 유동성이 충분하게 고려돼야 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본 조달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에 필요한 자본 조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본 조달 결정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결정을 말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원천, 그리고 조달 자금의 기간, 즉 장단기를 결정하는 주된 재무 의사 결정입니다. 투자 소요 자금은 내부 유보 자금으로 충당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주 발행 혹은 회사채 발행 아니면 은행의 차입 등 여러 가지 외부 조달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달 방법은 타인 자본에 의한 조달과 자기 자본에 의한 조달로 구분하기도 하죠. 타인 자본에 의한 조달은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지만 파산 가능성도 높일 수 있고 재무적 융통성을 위축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들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조달 결정은 결국 기업의 부채 의존도를 결정한 겁니다. 기업의 이익을 배당금과 유보이익으로 배분하는 배당정책은 주주의 투자 수입 형태를 좌우하므로 중요한 재무의사결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배당을 많이 하고 사내 유보를 줄이면 미래 성장을 위한 재투자 자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정책은 기업의 미래 성장성을 좌우하는 의사결정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배당 정책은 독립적 재무 의사결정의 하나로 다루기도 하지만 배당 후 부족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본 조달 결정의 문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타 기업 재무 이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의사 결정에는 투자 결정 및 자본 조달 결정과 연관된 많은 재무 결정이 있는데 정상적인 생산, 판매, 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매일매일 필요한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과 같은 단기성 자산에 투자하거나 외상 매입 채무나 단기 차입의 방법으로 단기성 부채를 조달하기도 하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것을 순운전자본이라고 하는데 순운전자본관리도 중요한 재무의사결정입니다. 또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기업 합병, 인수, 국제재무에 대한 의사결정도 기업의 성장 또는 기업 가치 극대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재무 의사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출액이나 이익, 자금 소요액 예측과 같은 재무 예측과 재무계획 수립, 기업의 재무 건전도를 평가하는 재무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제, 전문 경영인과 주주들 간의 대리 문제 또는 대주주와 소유주주 간의 대리 문제를 다루는 기업 지배도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에서 재무관리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 담당자의 임무입니다.
기업 내에서 주요 재무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책임지는 임원은 재무담당 최고 책임자인데 이걸 CF로 하는데 CFO는 마케팅, 생산 등 다른 부분의 경영자들이 추진하는 업무의 재무적 측면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조정,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CFO가 수행하는 재무관리 기능은 다음과 같이 트레저러와 컨트롤러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트레저러는 장단기 자금 관리의 1차적 책임을 지고 부족 자금의 조달이나 여유 자금의 운용과 같은 순운전 자본 관리, 즉 현금이나 신용 관리 또는 시설 투자와 같은 투자 결정, 장단기 자금의 조달을 위한 유가증권의 발행, 배당, 지급, 재무계획 수립, 투자자 관계 등이 주된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의 관계 유지, 신용관리, 재고관리, 현금관리, 시설계획 담당자를 감독하게 됩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은 여러 가지 위험에 더욱 노출되기 쉬운데 위험 담당 경영자,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없는 기업에서는 위험 관리도 트레저의 주요 임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컨트롤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컨트롤러는 회계적 기능 수행의 책임을 지고 재무정보의 작성과 보고, 세무, 원가, 급여, 내부 감사, 정보 시스템 관리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CFO, 즉 재무책임자의 기능이 다른 부분의 경영자와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되는지 기업이 취하는 조직 구조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뒷장 그림에 의해서 보듯이 경영관리의 각 기능 발휘에 주안점을 둔 기능식 조직 구조의 한 예인데 최상의 기업의 주인인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회와 이사회 의장, 우리 흔히 얘기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최고 전문 경영인인 대표이사가 기업 경영이 전략적 방향과 재반 운영 결정에 책임지게 되지요. 그 밑에는 전문 최고 경영인, 즉 CEO가 하부 조직을 컨트롤하면서 마케팅, 판매, 생산, R&D, 물류, 인사, 재무 등 기능식으로 책무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교과서 28페이지를 보시면 이와 같은 기능식 조직에서 CFO, 즉 재무 최고 책임자는 주요 재무 의사 결정을 주도하므로 CEO, 즉 최고 경영자의 관계가 보다 긴밀한 경향이 있습니다. 역할의 성격상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 성장 관리, 리스크 관리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지요. 반면에 우측 그림에서처럼 제품별 또는 사업부별 조직에서 보면
지역별 조직에서 최고 재무 책임자의 역할은 참모의 역할이 요구되고 조정과 통제 기능이 강조되는 면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29페이지. 우리 강의자료 8페이지에 보면은 주식회사 제도와 기업 재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재무의 방식은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기업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기업입니다. 이 개인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 개인이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이는 2012년에 개정된 상법에 따라 도입된 회사의 형태로 한 사람 이상의 사원의 출자에 의해 설립할 수 있는 회사, 즉 각 사원의 책임은 본인이 출자한 금액을 한도 내에 한다 해서 유한, 즉 책임이 한계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합자회사 또는 한명회사 그리고 유한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유한 또는 무한의 책임을 지닌 두 사람 이상에 의해서 출자되는 형태의 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이는 유한 책임을 지니는 소유주들에 의해서 설립되어 법인의 특성을 지닌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도표와 같이 각 회사의 제도와 각 기업 조직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회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된 게 사업의 소유자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개인기업은 즉 주인이 회사 소유자라고 볼 수 있겠죠. 무한책임회사에서는 50인 이하의 각자가 출자한 만큼의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사원의 사업 소유자입니다. 자, 그럼 합자회사 또는 한명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소수의 출자자가 각자 자본금을 납입하여 만든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주식회사입니다. 다수의 주식,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 있고 여러 다양한 방법의 출자자들이 자금을 출자했고 또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기업의 지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분리되고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주인과 사원이 따로 없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고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죠. 유한책임에서는 소유와 경영 일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본인들이 다 출자한 만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지배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업을 지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출자한 사람이 아무래도 기업의 지배권을 갖고 있겠죠. 자, 합사회사는 무한 책임을 지는 2인 이상에 의해서 출자되는 회사라 그랬으니 역시 소유와 경영은 동일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지배권도 많이 출자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일을 수행해 나가겠죠. 주식에서는 요즘 가끔 신문에서 보겠지만 소액 규주라도 의견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젠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한 주를 나누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돌입하였기 때문에 소유도 분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국영기업들이 개인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개인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어려운 시기에 부도난 회사를 은행들이 인수하여 새로운 회사를 만들면서 그만큼 주식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연속성, 즉 계속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개인 기업은 때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폐업이나 회사를 재매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연속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말 그대로 종업원 모두가 한정적인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적인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작회사도 소수 출자자가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연속성에서는 유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식회사는 법인체입니다. 대주주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회사로 M&A 된 후에는 회사는 종속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책임의 유한성도 4개 출자 회사별로 무한 책임과 유한 책임과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기업은 본인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유한 책임에서도 일부 출자자가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주식회사는 특히 상장사의 경우는 언제든지 주식을 시장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가진 자가 기업 지배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자본 조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물론 주식회사는 시장에서 인정받고 특히 상장사의 경우에는 모든 재무제표가 오픈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는 훨씬 용이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겠죠.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시장에 언제든지 노출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세금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개인기업이나 유한책임회사나 합자회사는 개인들이 각자 출자했고 그 출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급여라든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개인 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식회사는 기업에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법인세를 내야 되고, 주식 배당을 받은 개인들은 배당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이를 이중과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기업에서 재무관리 기능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제도와 기업 재무 관점에서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0페이지, 이 강의자료 10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의 장점은 주주의 출자액을 한도로 기업 부채를 변제하는 유한책임, 즉 위험부담의 감소, 또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서 소유권 이전의 편리성, 마지막으로 회사의 영업의 영속성 때문에 대규모의 자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단점도 있죠.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이중과세의 단점이 있고, 소유의 분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촉진되면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고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내용과 비교하면 반대의 정황이죠. 또한 상장회사가 되면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기업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기도 하고, 회사 설립에 관련된 비용과 기업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공시의 필요성도 대두되어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은 금융시장과 기업 재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금융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기능입니다. 금융시장의 기능은 자본 조달의 창구, 그리고 유동성 확보, 즉 현금화를 얼만큼 하느냐는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죠. 그리고 중요한 투자 성과의 배분, 창구, 또한 기업 가치 평가의 정보 원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융시장과 기업 재무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인데, 먼저 금융시장의 분류입니다. 금융시장은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이 있으며 간접시장과 직접시장이 있고 사모시장과 공모시장이 있으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럼 먼저 금융시장과 기업재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기업재무는 금융시장과 일정한 연관을 맺으면서 이루어지는데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뿐만 아니라 투자 결정을 비롯한 기업 경영의 성과가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유가증권의 가격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무관리를 공부하는 것은 금융시장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필요 충분의 조건입니다. 자, 그럼 먼저 금융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금융시장은 1차적으로 예유자금으로 후의 정식을 원하는 자금 공급자와 부족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자금 수요를 연계시키는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금의 여유가 있는 일반 가계의 투자자들은 재산 증식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 욕구를 가지고 다양한 투자 대상에 운용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자금 잉여 주체, 즉 자금 공급자 입장에 서겠지요. 투자자마다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원하는 장단기 투자 기간, 투자 규모, 기대 수익, 투자 위험, 세금 요구 등이 제각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 부문은 일정 기간 금융의 활동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익 중에서 배당 지급한 나머지를 기업 내부에 유보하여 자체 자금 수요에 충당하지만 이와 같은 내부 금융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외부로부터 부족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대표적 자금 부족 주체, 즉 자금 수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의 고유한 자금 중개 기능은 개개의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자들의 다양한 금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 상품을 여러 형태의 금융시장을 통하여 공급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기업은 소요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시장에서 회사채와 같은 부채증권과 주식과 같은 자기자본증권 등을 발행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데 이 자금은 궁극적으로는 부의 증식을 도모하는 투자자의 장단기 투자기간, 기대 수익, 위험 수용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본 조달이 성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시장이 자금 중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집합적으로 거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 탐색의 장을 제공하고 정해진
거래 규칙에 의해 공정한 거래의 이행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 중개 기능은 각종 금융기관에 의해서 발휘되는데,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금융기관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보다 적은 비용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줍니다. 금융기관은 수많은 자금의 공급자 및 수요자와 규칙적,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고 예금, 대출, 투자, 신용 정보 수집 및 분석, 법률 서비스에 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에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기관은 다양한 만기와 금액의 자금을 모아 자금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데, 또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과 투자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켜 주며 다양한 지급 결제 수단을 제공하여 금융기관과 고객 간, 금융기관 상호 간, 고객과 고객 간의 대차 관계를 금융거래에 의해 종결시켜 줌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주기도 하지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금융시장의 중요 기능은 자금 조달, 현금화, 위험관리, 투자 성과의 배분 창구가 되며 기업을 평가하는 정보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 33페이지입니다. 금융시장의 분류와 기업의 자본 조달에 대해서 알아보죠. 금융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기업은 이 시장에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폐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화폐시장이란 만기가 단기인 부채증권이 발행, 유통되는 시장을 화폐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장에서는 금융기관 간의 콜, 정부가 발행한 통화안정증권 등의 단기 금융상품이 거래되며, 기업은 보통 만기가 90일인 기업음을 발행하여 단기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시장입니다. 자본시장이란 보통 만기가 1년 이상인 회사채와 같은 장기성 부채증권이나 주식과 같은 지본증권 등이 발행, 유통되는 시장으로서 기업에게는 장기 자본 조달의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협의의 증권시장을 말하는데, 주식, 채권 등을 직접 투자자에게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 금융의 방법으로 자본 조달이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여유자금을 증식하고자 하는 자금 공급자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 자산의 운용에 따르는 위험을 투자자가 지는 그러한 시장을 자본시장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간접시장과 직접시장입니다. 간접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죠. 은행, 보험회사, 신용조합 등 금융중개기관이 자금 잉여 주체의 자금을 자금 부족 주체에게 간접적으로
중개해주는 시장입니다. 기업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여 장단기 차입금을 조달하는 창구로 활용하는 점에서 간접금융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접시장, 자본의 수요자가 중개 역할을 하는 상업, 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채권이나 지분 등을 투자자에게 직접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는 의미에서 직접금융시장이라고 부르죠. 또 사무시장과 공무시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무시장은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을 말하는데, 이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의 규제나 보호가 약하여 기업이 지분증권을 발행하여 벤처캐피탈이나 경영 참여를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면 이건 사무시장 자본을 조달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공모시장입니다. 사무시장과 달리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시장을 공모시장이라 하는데, 공모시장에는 금융의 전문 지식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기관의 규제가 강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공개, 즉 IP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였다면 공모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발행시장이란 자본의 수요자가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시장을 말하는데, 기업이 채권의 발행, 기업 공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였다면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한 것입니다.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나 주식 등의 유가증권이 매매, 거래되는 금융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유통시장에서는 유가증권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이때 시장이 효율적으로 발행 기업의 미래 전망이 증권의 가격에 반영되므로 기업 가치 평가의 객관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증권 가격은 기업에서 내리는 의사결정이 적절히 이루어진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의 역할을 하죠. 이들 유가증권의 가치 합이 금융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의 총 가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35페이지입니다. 우리 강의자료 14페이지. 기업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죠. 재무관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관리의 목표는 기업의 목표와 일치할 수밖에 없는데, 기업의 목표로는 먼저 이익의 극대화, 두 번째로 시장 점유율 극대화, 그리고 매출액 극대화, 그리고 기업의 생존, 즉 연속성, 다섯 번째로 사회적 책임 완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주주의 부의 극대화 등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 극대화에 대한 목표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 개념의 모성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성이 무시됩니다. 과연 투자 금액이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따른 수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 실현의 불확실성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익과 위험은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 증가를 감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것을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자기 자본 비용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 기업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두 가지 수단으로 자본을 조달합니다. 그러나 단기 순이익에는 타인 자본 비용만 차감되므로 자기 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재무관리 목표에서 기업 가치 극대화와 주주의 부의 극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7페이지입니다. 전통적인 이 극대화 목표는 상기한 문제점 때문에 기업 목표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재무관리에서는 기업 가치를 기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즉 부란 아래 표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수치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즉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위험에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것들은 서로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주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은 이를 반영하여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객관화된 자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 담당자는 상충되는 수익성과 위험의 문제를 잘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주식 가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 결정과 자본 결정 등을 내려야 하는 가계를 안고 있습니다. 기업 목표를 이렇게 정의하면 개념이 명확하고 귀속체가 분명하며 현금 흐름의 시간성과 위험성이 감소됩니다. 기업 가치 극대화는 자산 운영의 결과로 창출하게 되는 기업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주주와 채권자의 몫을 극대화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몫은 확정적 원리금으로 그 몫은 일정하다고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반면에 주주의 몫은 채권자에게로의 이자 지급 후 자녀 지분에 대하여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므로 기업 가치에 비례합니다. 또 주주는 기업의 궁극적 소유주로서 기업의 미래 성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므로 주주만이 기업의 진정한 소유자라는 관점에서 기업 가치 극대화 목표는 주주 부의 극대화 목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자기 자본의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으로 객관화되므로 주가의 발행 주식을 곱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주가 극대화를 기업 목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8페이지 하단입니다. 이 강의 자료 16페이지입니다. 기업가치 극대화 목표는 주주의 목표와 경영자의 목표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문제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주식회사 제도 하에서 경영자는 주주의 위임을 받아 경영을 하는데 주주 부의 극대화 목표가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주는 이사회, 주주통회 등을 통하여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 가격이 가치 평가의 적절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은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 형태에서는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데 주식회사 제도에서 주주와 경영자는 계약관계에서 보면 경영자는 주인이고 주주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 대한 정보면에서 대리인 경영자는 주주인, 일반 주주보다 비대칭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 양자가 추구하는 목표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소유의 분산이 잘 이루어진 기업에서는 경영자들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주와 경영자의 목표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대리 문제와 이로 인한 자기 자본의 대리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대리인 비용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대리 비용이 증가하면 당연히 기업 가치는 나빠질 수밖에 없죠. 처음 먼저 감시 비용입니다. 외부 감사 비용, 법률 자문 비용 등과 같이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감시하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는 확정 비용입니다.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도록 경영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손실, 경영자의 과다 비용 기출, 무사 안일주의, 외형주의의 경영 전략 추진, 이사회와 경영자 간의 유착 등과 같이 주주 목표와 경영자 목표 사이의 괴리로 인하여 초래되는 기업 가치의 감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대리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만큼 기업 가치는 훼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란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이해 상충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일련의 원칙, 정책, 절차, 명확히 규정화된 책임과 의무를 뜻합니다. 좋은 지배를 가진 기업은 경영자가 주주보다는 경영자 스스로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지배 구조가 정착되지 못하면 여러 운영 위험이 노출됩니다. 이렇게 경영자들로 하여금 효율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경영자들의 이해관계를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로서 기업 내부와 외부의 규율장치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먼저 내부의 지배구조는 이사회와 주가에 기초한 경영자 보상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50% 이상을 사회이사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집행임원을 견제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이사회 임원에 대한 선출권 행사는 경영자 교체 압력으로 작용하여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한 장치가 됩니다. 또한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이나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너스로 지급하여 주가 상승 시 주주와 경영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경영자가 효율적 경영을 통해 양호한 경영 성과를 올리고 이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루어지면 이는 주주가 원하는 바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장입니다. 내부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사회 제도가 있고 그러한 주주총회에서의 임원 선출 공제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다음 제반 논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0페이지, 강의 19페이지입니다. 기업 지배구조입니다. 경영자와 주주의 이해상충으로 인해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만큼 기업 가치는 훼손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들을 장점, 단점 이렇게 구분하여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고 이 강의 19페이지에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과서 42페이지입니다. CSR과 CSV를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의 기업은 소비자의 생활 향상, 종업원에 대한 고용 유지, 환경 보존 등 사회적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은 막대한 비용 지출을 수반함으로써 기업 가치 극대화 목표와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간의 충돌은 다음과 같은 조화의 가능성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기업 가치 극대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되고 주주들도 역시 사회 구성원이므로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 기업 가치 극대화의 전제 조건이로 공해 물질, 유출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양자는 접근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시도하는 원가 절감, 신제품 개발, 서비스 증대 등의 노력은 사회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부의 크기를 극대화시키고 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익을 무시하는 기업가치 극대화 형태를 막기 위해서 독과점법, 공해방지시설법 등의 제정을 통하여 규제를 많이 하고 있으며 기업의 목표와 사회적 책임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경우는 영속적인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재무의사결정은 이와 같은 제약 조건 하에서 기업 가치 극대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가치 극대화가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사회 책임 경영 또는 지속 가능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러한 기업의 실적과 주가도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공유 가치 창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먼저 제품과 시장에 대한 구상입니다. 기업은 시장에서 나온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또는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치 상실의 생산성 재정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업은 자원 투입과 분배의 양과 질, 비용과 신뢰 등을 개선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시킬 수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업은 주변 공동체나 사회와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재무관리의 목표 마지막 장인 재논점에 대해서 CSR, 즉 기업의 사회 책임 경영과 CSV, 기업의 공유 가치 창출을 표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1장 강의를 완료하였으며 차기 2장부터는 조금 시간을 할애하여 첫 주 또는 8주, 15주 중간 기말고사에 할애하지 못한 강의를 2주 강의 때부터는 조금씩 보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힘들더라도 수업 열심히 따라와 주길 바라고, 혹여나 강의 중에 불확실한 내용들이 나오면 언제든지 학교 또는 저한테 연락을 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